하지만 쥐새끼, 저는 동물의 나쁜 의미를 부여할 때 멧돼지 같다고 흔히 많이 표현을 했는데 멧돼지 안에 쥐새끼의 뇌가 들어있구나. 꾀바름, 입신 출세에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무슨 거짓말이라도 하는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자를 발탁했던가. 예. 발탁하고 1년도 안 돼서 그야말로 조국 사태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전횡과 불행한 어떤 예고가 생겨나고 있는데 어째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 이후로 대통령 되기까지는 한국인의 더러운 찌꺼기의 총화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격앙돼서 눈물을 펑펑 쏟은 일이 있어요. 예. 소위 말해서 나이가 많아지고 지나온 시대라는 것,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못 살았지만 우리 공화정의 백년사라는 걸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게 놀라울 정도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게 망가지는구나. 이 모든 게 붕괴되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참 많은 것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가 겪었던 일제치하, 한국전쟁 이런 것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산업화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도 겪어보고 거기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뤄낸 세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다시 저 미치광이 반란 속에 윤석열의 하는 짓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무언가 빼앗긴 듯한 그런 분노, 그런 속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이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태도, 혼자서 깊이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생각에 깊이 빠지면 자칫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사와 대화, 또 선현과의 대화. 그것은 독서지요. 책을 읽으면서 옛 선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리고 역사 속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거를 섭취하고 나한테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백운기의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이 역사의 한복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그런 시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백운기의 대화 첫 번째 손님으로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인문학자죠. 대중문화평론가 김갑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작부터 뵙고 싶었는데 우리 정어리 TV에 용바다에 한번 나오신 것은 제가 뵙고 저는 이렇게 직접 뵌 것은 처음이네요. 네. 최근에 좀 편찮으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한 보름 정도 입원해서 예. 수술을 하고 좀 말짱이 나와 있어요. 예. 가다 이제 휴식 같은 게 이제 건강 이상인데, 항상 이제 뭐든지 그러려니 하는 때가 되면 기계가 노후돼서 보링하는 거려니 하는데, 다만 한 일주일 동안이야 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예. 그 후에 좀 걷기도 하는 시간이 오면서 누워서 내내 이제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고 그래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 앞에 한가운데 놓였나. 예, 그 분통 터짐, 억울함, 황망함 뭐 이런 감정을 좀 조용히 추스리면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휴식 시간이었어요. 몸이 좀 탈이 날 때도 되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나이를 보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오래 살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세대에 이렇게 살아온 동년배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과 제가 달려온 길이 좀 달랐어요. 저는 오프로드를 많이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달려왔던 사람하고 자갈밭 달려온 사람하고 그 차가 나중에 똑같으면 그게 불공평한 거니까 저는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미지는 오프로드가 아니라 정규 한가운데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분장해서 그렇죠. KBS의 주역이셨으니까. KBS 시절은 제가 생각하면 저의 모든 것이니까 참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 아시다시피 KBS의 위상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됐던 부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라서 요즘에 제가 좀 반성하고 또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돌려드리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시국이라는 게 뭐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때는 아닌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사적인 얘기라면요. 사람이 이제 여러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자기 규정을 한 게 나는 그냥 바깥의 사람이다 하는 게 이렇게 인이 배겨 있어요. 뭐 전형적인 문학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폐결핵 걸려서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다가 일찍 죽는다 뭐 이런 게 박혀 있고 또 실제로 일생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이른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취향이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안 맞을 것이다. 뭐 등등 해서 난 완전히 바깥에 이렇게 만신창이 인생이 내게 그려져 있던 그냥 하나의 그림이었고 또 그걸 멋지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서 현실에서는 전혀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현실 세계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쭉 겪어오다 1990년대,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의 상황 속에서 가령 수많은 TV 드라마에서 불륜을 다루고, 그다음에 아담이 눈 뜰 때라든지 문학 작품에서 상상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딱 문을 닫아놨던 얘기들이 본물 터지고,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인도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서구적 자유로움이 우리 일상에 이제 번져나가고, 그땐 굉장히 신났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역할이 있다. 뭐 강의 기회도 주어지고 책도 쓰고 뭐 방송도 부지런히 하고 그 속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다고 이제 쭉 생각을 했었어요.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활발하게 사회가 왕성하게 다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게 성장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 거여서 그런지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한국이 이렇게 정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정체된 속에서 옛날 수구적 관점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 나오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복잡해지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윤석열 시기까지가 이 정체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윤석열 시기는 완전히 그 트레바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오르다가 탁 이 구덩이에 빠져버린 그런 느낌 속에 저 같은 경우는 현실 권력의 이 동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말 그대로 저 노구를 이끌고 뭐라고 얘기해서 요즘은 활발히 이제 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라기는 그래요. 어찌하다 보면 이 세계 내 존재로 이렇게 들어와서 살기도 하지만 애초의 지향점처럼 바깥의 삶으로서 정당성을 갖고 자유롭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행복하기도 한 그런 상태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바람과 생각 뭐 이런 것들이죠.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동년배 중에 참 많을 겁니다. 선생님은 원래 음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시인인데 어쩌다 보니 이제 음악을 과도하게 좋아한 거예요.
그게 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열망이고 또 고등학교 때 르네상스라는 공간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만나서 예. 저는 지금도 중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 때 하던 짓을 똑같이 몇십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 사서 오디오 챙겨서 음악 듣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하루 일상이 있다면 예. 저는 일생을 똑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오디오가 막 좀 놀라실 만큼 뭐가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돈을 많이 번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쏟아붓고 예. LP가 4만 장이 넘게 있습니다. 개인으로 많죠. 그걸 어디에 두죠? 제 개인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커요? 크지도 않는데 그냥 거의 4만 장을 어떻게? 미로처럼. 저 앰프가 50조가 넘어요. 진공관으로. 오. 스피커가 30 서너 조 돼요. 좀 심하시네요. 병적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감옥 가서 빨리 죽었을 인생인데 그 좋아하는 방향이 희한하게 이제 음악 쪽에서 좀 과도하게 했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구경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오신 분들 다들 신기해하죠.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또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사적인 즐거움 속에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책임감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게 우리가 겪어온 이 현실 속에 내 방식으로 참여한 게 있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느낀 건데 난 두 가지를 하고 싶다. 캠페인처럼 하고 싶다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어렸을 때야 다 가난하니까 안 행복했다지만 그건 충분히 극복됐어요. 지금은 아주 어려운 사람도 해외 여행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해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인간 관계에 그 혁명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모든 게 위아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들어가면 한 학년 위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봐야 나이 한두 살 차이예요. 이게 계급적인 위아래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직장을 다녀. 어떤 부장이 있어. 윗상사가 있어. 이게 부하 직원이라기보다는 노비처럼 그냥 이렇게 살살거리고 자기 자아나 자기 존엄이나 이거 다 망가뜨리면서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각자 자기 포지션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존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위아래로 규정되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싶다. 하여튼 그런 거 잘 안 맥힙니다. 예. 거의 미친놈 소리만 듣고 또 하나가 이제 성풍속. 이 혼인의 역사가 뭐 꽤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든 건 위선의 성적 구조예요. 욕망과 욕망을 통제하는 시스템 안에서 적당히 넘나드는 사실 그거를 드러내서 문학 작품으로 쓰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담론의 소재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전통관념으로 끊임없이 닫아두려고 하니까 위선적인 세상이 돼요. 저라고 욕망이 유별나게 강한 사람도 아닌데 다만 인간이 생존하는 방식 중에 그 성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관습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를 넘나들어야 되는데 우리 경우는 점잖은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노릇하려면 전부 거짓말만 하고 살더라. 특히 남자는 남자 세계를 아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거는 전혀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한국인은 좀 더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좀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여친이 생기면 관계도 같고 심지어 같이 살아. 그 점은 많이 좋아졌는데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아마 백수님은 동의하시기 힘들 그런 지향점인데 하여간 그 위계 질서 속의 인간으로부터 좀 탈출할 자유가 있는 것, 성적 담론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할 남은 역할이 있다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동의는 하지 않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좀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인 나라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말씀을 하는 동안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가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 말씀 가기 전에 선생님은 본인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인문학자, 시인 또는 대중문화 평론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근데 그게 일생의 궁금증이에요. 내가 누구지 하는 아하, 게. 예. 근데 한 7, 8가지 직함을 마음대로 붙이세요. 전 그러거든요. 아. 그전에는 정말 원고를 많이 써서 이제 글 써서 먹고 산 편인데 그러면 뭐라고 직함을 달까요를 물어봐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음악 평론가였다가 시인이었다가 뭐 문화 평론가였다가 자유기고가였다 방송인이었다 뭐 막 그래. 뭐 하나도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가령 백선생 같은 경우 언론인 이 규정이 딱 될 수 있잖아요. 예. 야, 그게 슬프기도 한데 그것도 팔자구나. 슬프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외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방외인. 예, 이 관각의 세계, 차림의 세계가 있다면 그 바깥에서 근데 방외인들이 역사적으로는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김시습 이런 게 방외인인데 좀 민망하긴 한데 선생님은 자기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고 싶은데 실제로는 많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아내가 있어요. 예. 결혼을 해서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예. 안 맞아.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야 따로 살자. 대신 주말에는 부부처럼 살자.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그 정도 됐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아내. 가까워요. 차로 한 20분 거리인데 저는 제 이제 공간이라는 걸 마련해서 가꿔. 그 부부가 왜 구태 한 집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또 초기에는 애도 만들어야 되니까 한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대신 주말에 영화 보고 여행 많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제 처가 그래요. 당신은 순 거짓말쟁이래. 보수꼴통이고 전통적인 남자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놀림을 많이 받아왔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다른 나라의 남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문화도 있고 또 하나는 군대라고 하는 독특한 경험. 그것이 한국 남자들의 어떤 그 위상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걸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만들죠. 예. 근데 제 경우는 말하기가 민망한데 이렇게 가정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보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 가정이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그 시절에 그럭저럭 사는 집안이었는데 그 별로 사랑이 없는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가 더 많은 사람이야. 그 저도 그랬는데 제 아이도 지독하게 이기적인 놈이야. 야, 이거 유전이구나.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해서 소위 아내 케어라는 걸 전혀 못 받아봤는데 불만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한국인 남자로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제 경우는 아니려고 무진 노력을 한 편인데도 그런데도 이 습속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는 걸 가까운 사람에겐 들키는 거죠. 이런 이야기로 계속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 오시면 그거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겪게 됐거든요. 윤석열이 이 짓을 하기 전부터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절대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회만 되면은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분노들이 막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그것을 뺏어가 버린 거 아닌가? 그런 분노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분노의 근원을? 이제 이거를 윤석열 시기를 두두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격앙돼서 눈물을 펑펑 쏟은 일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날 쏟은 게 아니고,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저녁이 밤 이제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항상 강아지하고 이제 한강 그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예. 거기를 매일 1년 360을 걷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정말 뭐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아무도 없으니까, 강아지만 있으니까 펑펑 울면서 거기를 걸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60이 넘으면 뒤돌아보는 게 많아집니다. 그럼 내가 겪어왔던 시절을 그때 몸으로, 온몸으로 겪을 때는 잘 객관적 인식이 안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나이가 많아지고 지나온 시대라는 것,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못 살았지만 한 우리 공화정의 100년사라는 걸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게 놀라울 정도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게 망가지는구나. 이 모든 게 붕괴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개인적 동기가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감사히 살아왔던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구나.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찌꺼기 요소가 모이고 모여서 윤이라는 형체, 괴물의 형체를 하고 온 세상이 이제 자빠지는 쪽으로 가는구나. 처음에 계엄 때리고 몇 시간 후에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과정 동안에 상당히 위태위태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것들이 다시 한번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밝은 전망보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망가지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슬프고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서 윤이라고 하는 괴물이 만들어졌는가? 생각해보면 윤은 세상에 없는 별개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조그만 조직체도 지위를 가지면 아무 생각 없는 놈이 횡포 부리고 그 지위라는 이름 아예 꽥꽥거리고 이러는데, 희한한 운명의 장난으로 그가 고위직에 있게 됐을 때 그 조직체가 겪어야 되는 고통들, 근데 다 감수해버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윤이, 그나마 윤인 게 다행인 게 세상의 독재자들이거나 무솔리니니 히틀러니 다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게 너무 천만다행이었던 게 그냥 막 찔러댄 것 같아요. 제가 김건희 씨와의 이제 2010년대쯤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가니까 막 아는 체하고 그래서 이제 사적 인연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냥 어쩌다 검사된 다음에 출세 목표 외에 아무것도 없든,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있었던 게 노무현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진단하기를 계엄 왜 했지? 저는 이 진단 맞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계엄했다. 목적이 뭐였지? 장기 집권, 영구 집권 하려고 그랬다. 그게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 아무것도 없는 자가 권력을 획득한 다음에 멋대로 하고 싶어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 측근이나 곁에 사람들, 그다음에 한 150만 정도를 헤아리는 행동주의 극우들, 이거는 성장이 어느 정도 지체됐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해야 될 어떤 과정 같은 건데, 그게 딱 결합되면서 거의 난동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괴물이 된 걸까요? 그 전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나기를 괴물로 태어났을까요? 윤석열은 생각보다 살살거리면서, 이제 우리는 꽥꽥거리는 지배자의 모습만 많이 보지만, 최강욱 씨라든지 등등 청와대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윤석열을 승진시킬까 말까 할 때의 모습을 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검사로서
윗대가리로 올라가려고 그 비굴한 모습을 보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정하자면 이렇겠죠. 딱 이런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네. 아버지는 유력한 교수고 공부도 그럭저럭 했고 등치가 커서 힘도 셌어. 그 각도로 쭉 온 거예요. 거기에 검사까지 됐어. 서울법대에 검사까지 됐어. 주위에서는 다 내내거리고 떠받드는 삶만 살았어. 하지만 쥐새끼, 저는 동물의 나쁜 의미로 부여할 때 멧돼지 같다고 흔히 많이 표현을 했는데 멧돼지 안에 쥐새끼의 뇌가 들어있구나. 어허. 꾀바름. 입신 출세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무슨 거짓말이라도 하는 사람. 그런 각도에서 너무나 불행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람과 결합이 된 거죠. 저는 지금도 불가사의한 게 문통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자를 발탁했던가. 예. 발탁하고 1년도 안 돼서 그야말로 조국 사태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전횡과 불행한 어떤 예고가 생겨나고 있는데 어째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 이후로 대통령 되기까지는 한국인의 더러운 찌꺼기의 총화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 요소의 결합인데 원래 좀 그런 자가 문재인 시절이라고 하는 정말로 설명이 안 되는 시기에 발탁이 됐는데 그게 또 대통령까지 가려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대통령을 가니까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안 되면서 그 역사상 등장하는 독재자들의 그런 치밀한 전략이나 어떤 대중동원 능력은 못 갖춘 채로 기성 권력의 힘을 마음껏 행사하면서 거의 나라를 붕괴 직전까지 이제 몰아간. 근데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층위는 이미 윤과는 상관없이 쭉 성장해 와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게 이제 힘을 발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멧돼지 등치에 쥐 뇌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일단 괴물은 괴물이네. 괴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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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이제 괴물, 몬스터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자가 우리한테 준 게 두려움인가? 저는 윤석열을 보면서 두려운 적은 없었거든요. 네. 경멸, 혐오. 한심함, 막 그런 거였거든요. 견딜 수 없는 거. 그것 괴물도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두려움의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나름 그냥 토종 한국인이에요. 해외 체류 경험도 없어요. 여행만 해봤지. 정말 토종인데 그래서 한국 우리들의 기질을 잘 아는데 그날도 이제 강아지 산책길에 이제 문자를 받고 계엄을 알았거든요. 근데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게 뭐냐면 계엄을 해서 분명히 예비 검색으로 왕창 잡아가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지켜봤지만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국인은. 계엄 탱크가 아무리 언론사 주요 기관 다 막아서도요. 뛰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뛰어나오는 사람을 무슨 수로 제압해요? 발포밖에 없는 거예요. 경무대 앞에서 사람들 죽고 금남로에서 사람들 죽은 게 다 그런 거라고. 그다음에 80년대 이제 이 사회운동한 사람들이 좀 그 길을 더 많이 얻었을 때는 사실은 이 경력들을 압도해버리고 막 이런 수가 많았어요. 엄청난 살육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예감이 그냥 단박에 들었어요. 그 무서움. 야,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두려움이 그런 거였어요. 그 총격 가하면요. 예. 그냥 금방 수백 명 단위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일을 어찌할까. 그냥 그게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이란 자 자체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경멸스러운, 내가 사회에서 만났다면 정말 10분도 마주하지 않을, 예. 상대해주지 않을 수준의 그런 자인데 괴물이라는 각도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윤 단독으로 이루어진 괴물은 아니고 그런 괴물을 떠받침으로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말 숱한 쥐새끼들의 그 대마왕 같은 그런 괴물인 거죠. 그러면 태생적 괴물이 아니고 만들어진 괴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한국 내에 어떤 형세를 잘 탄 거죠. 예. 스스로 모든 걸 이렇게 이룬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보면 김용현 같은 사람이 더 괴물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김용현은 괴물은 노상원이고. 수많은 원오브댐입니다. 김용현이 노무현 정부에 줄대려고 애썼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이 되면 어떤 진영에도 있을 수 있는, 저도 나이 들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도 밥 먹는 자리에서 알게 되는 그런 게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민주당에 와 있구나. 저 사람은 얼마든지 국힘에도 갈 수 있고 어느 당에도 갈 수 있구나.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목소리를 막 냈겠구나. 이런 존재들이 많은데, 김용현 같은 경우도 좌절한 출세주의자. 삼성에서 이제 아웃되고 나서 무슨 수를 써서도 올라가겠다 하다 윤회 딱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숱한 자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서운 괴물은 노상원 같은 자들이죠. 사람 수없이 죽일 수 있는. 옛날에 그 고문기술자 이근한 같은 사람들을 보면 추호의 망설임도 뭐 가책도 없이 그 사람 그냥 뼈를 바르고 껍질을 벗기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야학을 엄청 오랫동안 열심히 해갖고 그 야학연합회라고 크게 사건이 터질래다가 뭐 권력기관과 싸움 때문에 무마된 게 있어서 대공동 남영동 대공분실 생활을 좀 했었어요. 오. 근데 저를 데려간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박종철을 물고문해서 죽인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종철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무라고 조상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예. 이 사람이 저 운동가에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뭐 제가 한 3, 40곡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매 맞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길에서 만나면 그 사람은 너무나 유쾌하고 명랑하면서 예.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박종철을 물고문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노상원 같은 그런 기술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안 겪은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방금 그런 고문기술자 얘기하실 때 이제 떠오르는 게 악의 평범성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그런 아이만 같은 경우도 정말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반. 생각하지 않고 업무만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업무죠, 그 사람은. 예. 근데 이제 괴물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듯이 괴물은 일단 섭취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뭘 영양분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아주 이상한 걸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괴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짚으신 윤석열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노상원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먹는 거는 오로지 권력. 나는 그 권력만 먹으면 돼. 다른 건 상관없어. 권력을 위해서는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다 버리고 죽일 수 있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괴물의 경지에 이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약간 병적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많은 음주로 이제 전두엽이 훼손됐다라고 예. 진단하는데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윤석열 씨랑 또래가 나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아래죠? 조금 아래죠. 근데 그 또래들 중에는 야, 젊은 시절의 걔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이 망가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진짜 무섭다 싶은 거는 이 괴물을 떠받치는 멀쩡한 사람들. 요번에 국회 여기서 많이 보셨는데 그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들이 그 정보사령관 같은 사람 착해 보이고 어벙벙해 보이는데 이 자가 계엄 성공했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예. 했을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차마 끔찍한 짓을 못했을 것 같은 사람도 보여요. 곽종근이라고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좀 올곧은 것 같아. 그래도 그도 악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나머지 그 어벙벙하고 계엄 사령관 같이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할이 주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든가. 그거는 과거 독재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이에요. 예. 그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올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 세대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뻔했던 일인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괴물이 얼굴을 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게요. 우리 어렸을 때 북한 사람은 다 뿔 달린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진짜로 믿었잖아요. 예. 세뇌가 되면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뭐였을까요? 제가 뭐 특별한 견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배라는 게 참 무섭구나. 완벽한 통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예, 김건희에게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일단 가벼운 추측을 해보면 윤석열에게 여성에 대한 그 의혹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술 관련된 정적 거. 일탈이라든가 되게 돈 주고 매춘을 했을 거라고. 맨날 술집 가니까 뭐 2차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를 했을 거예요. 여성에게 사랑받았을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 쉽지 않죠. 그러다가 그의 시선에 매력적인 김건희가 싹 붙들고, 그런데 여자로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너무나 지혜로운 조언, 심지어 명령,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따라가니까 안 되는 일이 없네. 서울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대선 후보 되고 대선 성공하고, 이런 속에 그 완전히 헌티드 소울, 사로잡힌 영혼으로 정말 꼭 붙들린 것 같아서요. 제가 틀릴 것 같지 않은 게 이 계엄을 할 생각부터 추진 전 과정,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오비를 동원해서 잔혹한 계획을 세운 총 수립자가 김건희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괴물이 되는 과정을 짚어봤을 때 일단 권력만을 추구해온 그 섭취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영혼이 사로잡혔고, 그 과정에 이 사람이 더 김건희한테 매달렸던 부분이 하나가 주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그거 빼놓으면 안 이 되죠. 주술도 윤석열의 괴물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요, 철저한 유물론자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기질이 그래요. 신비로운 걸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저 위에 뭐 영적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맨날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맨날 이상한 점 깨가지고 내가 맨날 화를 냈고, 하나도 안 맞아도 맨날 봐요. 그런데 주술적인, 그러니까 점 보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지금 현재도 제가 어떤 경로를 알고 있는 어떤 회장이 사업을 다 접었어요. 그가 신봉하는 점쟁이가 2년 동안은 사업을 접으라고 명을 해서,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꽤 큰 돈을 가진 사람인데 일을 싹 접는 게 점쟁이가 그러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 남편에게 단순히 지혜롭고 현명한 말의 세계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 안 통했을 거예요. 근데 점쟁이의 말, 점쟁이의 점지, 부적, 굿, 이런 걸 통해서 그래야 된다는 어떤 확신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고, 그 점은 김건희 씨 자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점 보는 얘기. 저한테는 안 통했는데, 이제 사적 대화를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펄펄 뛰면서 우리가 종교라고 여기는 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에 철기 문명의 소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기 문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통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인간에게 자발적 복속을 위해서 이제 신을 이제 고안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김건희 씨랑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철저하게 신봉을 하는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쟁이들의 점괘, 그 밖에 여러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뭐 날짜를 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김건희 부부, 윤석열 씨의 행동 패턴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건 틀림없고요. 바로 12월 3일 밤 10시라는 그 시간의 비밀도 아마 그게 영향이었을 분명히 거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괴물이다. 괴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괴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목사라고 하는 괴물도 있고, 태극기라고 하는 괴물도 있고,
사건 괴물인가 아닌가 하는 괴물도 있고, 그러면 이 자들 또 괴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코스프레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지금 말씀이 섬세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스프레에 좀 가깝고 생존 먹고 사는 거에 좀 가까워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편의상 그들을 지금 극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학 사전에서의 극우하고는 너무 안 맞죠. 근데 편의상 극우라고 예. 불러요.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때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앞서 있었던 서구 사회가 극우 몸살을 앓았던, 사실 극좌 몸살이 먼저 있었죠. 무슨 바더 마이노프, 뭐 검은 9월단, 뭐 일본의 뭐였죠? 일본의 적군파, 예, 뭐 적군파. 그 모든 행동 패턴의 특징은 테러, 납치, 살상, 방화 이건데, 한국에 이제 극우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죠. 이제 소수화되면 그 짓을 하겠죠. 미국에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생존형들이 많고, 그다음에 정권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냉전 장사하던 사람들 나이 먹어서 70대 돼서 여전히 그것밖에 해먹을 게 없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급격히 정부 돈으로 국정원에서 키워냈던 그런 이제 직업적인 그런 장사꾼들, 그다음에 일베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층 사이에 극단주의적인 혐오를 배경으로 커왔던 이것들이 결합돼서 수적으로는 한 150만 본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극우 행동주의자들이 괴물이죠. 사회적 상식, 기준, 규범 여기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이제 기이한 괴물들인데, 그게 너무나 이상한 신념을 가진 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식당의 주인이 그러고 가게의 주인이 그렇고 어쩌다 연락된 동창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있는 거죠. 이런 극우 행동주의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치료해야 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권력하고, 그게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가 집권을 한 셈이에요. 윤석열과 극우 집단은 별개였는데, 윤석열이 아마 어느 시점일까 싶은데 유튜브에 경도됐다는 게 대선을 전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 아니에요. 예. 하고 다니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하나, 그중엔 제 친구도 있어요. 절연을 했는데 이봉규라고. 친구 되세요? 옛날에 친구였어요. 예. 그 이봉규도 노무현 찍고 막 그런 소리 하던 사람이거든. 막 돈벌이 때문에 변해서 그렇지. 그런 쪽에 확 경도돼서 왜 갑자기 경도되면 더 하지 않습니까? 예. 늦게 된 자가 더 하잖아요. 그러면서 괴상한 소리를 하고 그걸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로 하여금 자기 속이는 그 행위 있잖아요. 믿는 거, 부정선거 믿고, 뭐 중국의 암약을 믿고 뭐 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 입신을 위한 아이템으로 잡았으면서 스스로 믿고자 무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괴물이라는 게 일본이 쳐들어와서 총독부를 세워서 지배하면 외부의 괴물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내부의 괴물은 우리 자신의 성찰적 과정도 함께 있어야 이게 극복이 됩니다. 저는 이게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80년대, 우리는 70년대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유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서 그때 민주화 시위라는 거는 소수가 잠깐 하는 거였다가 80년대, 85년으로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세운산가 앞을 지나갔는데 차 안에서 잠에 들었다 깼다 해서 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인다고 잠깐 착각을 했어요. 다수가 운동에 심취를 한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막 시위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돼버렸어. 사실 그때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가서 좀 조맞는 일 정도였어. 제적 때도 다 복학됐다고. 근데 80년대 말 시기부터요, 극좌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사파까지 연결돼요. 그들은 이제 혁명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를 뻔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동자 임금을 3배를 늘려갖고 중산층이 형성되니까 싹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극좌에 의한 거대한 사회 분열과 폭동이 없이 지나간 거예요. 예. 반대로 지금은
이 극우적 망동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는 이제 하나의 과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극우적 열망과 망동은 우리와 전혀 별개의 기이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기보다 우리 내부에 켜켜이 쌓여왔던 제도적 모순, 사회적 모순, 역사적 유죄들 이런 것들의 총집합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우리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만들어 온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곁다리 유사 괴물들이 많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두환을 괴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아주 악한 자. 악인으로 봤죠. 악인. 네. 근데 괴물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컴플렉스한 거. 그런 자가 이제 윤석열이고 그로 인해서 유사 괴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윤석열 파면 후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거든요. 좋은 말로 뭐 관용, 화해, 포용, 통합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극자들이 완전히 혁명으로 빠질 뻔했는데 중산층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예. 그게 어떻게 하나의 해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얼핏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바로 짚어주신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후반기 그 혁명운동의 그 열기가 중산층으로 흡수됐다는 건요. 그러니까 대중이 역사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때 정권이 했던 역할이 사회 열기가 희망적인 미래가 이렇게 도래하면요. 그걸로 흡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2000년대 이후에 한 15, 16년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이라는 이제 권력을 완전히 이제 퇴치를 한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좋은 정권이 들어선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뭘 가리겠어요. 이재명 같은 좀 희망적인 존재가 이제 정권을 인수받아서 소위 한국의 재도약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구성해야 될 것도 있고 재도약할 것도 있는데 순서는요. 재구성하려다 재도약 놓칩니다. 그러니까 재도약, 경제적 측면이 제일 큰 건데 재도약의 희망적 조짐이 사회의 열기처럼 쫙 번져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 극우망동의 상당 부분은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세포 노릇을 해서 밥벌이를 했던 극우 유튜버를 포함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직을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그러면 그냥 그 짓으로 밥 벌어 먹고 살던 그 목사들, 이 사람들도 이제 태세를 바꾸게 되겠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전망을 하자면, 큰 충돌과 고통 없이 이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의 상식이 있고 사회적 상식이 있는데 이런 정말 기이한 이 극우망동이 보여주는 이 행태가 우리 사회가 껴안을 수 없는 정도의 그 악성 종양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 정부의 출현 또 미래적 희망, 사회 분위기의 큰 변화 이 속에 녹아들면 다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좀 뻘소리도 하고 즐겁게도 살고 여행도 다니고 뭐 레저도 즐기고 몰래 연애도 하고 이런 일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 할 때 능력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척결하고 청산해야 될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능력도 같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표현하신 척결과 청산은요, 제가 이해하는 한 너무나 강력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지지자라고 한다면 다그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나 선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척결청산이라는 게 온 사회 분위기가 되고 뉴스가 돼서 혹은 나 그 얘기 오늘은 누가 잡혀갖고 누가 재판받고 뭐 일망타진했고 이거 밤낮 나오면요, 그만큼 이제 악영향이 커요. 근데 제가 어찌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눠본 여러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그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혹해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가 없어요. 근데 사회를 뒤덮는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령 첨단 산업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령 뭐 실용 AI 같은 거, AI의 본진에서는 우리가 많은 게 못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산업의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프로그램 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능력 있는 뭘 한다든지 다른 여러 산업 분야, 이 경제적 차원이죠. 그다음에 사회 변혁에서 뭐 그거는 정말 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언론 환경, 방송 환경, 또 문화 환경 이 변화에서 이제 오는 건데. 저도 궁금해요. 가령 제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았던 시절, 그 시절 자체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어땠냐? 김대중 노무현까지의 10년이었어요. 세상을 뒤집어보면 사실은 김영삼 때도 좋았어요. 그때도. 세상을 뒤바꾸는 거대 논제들 있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중국, 러시아랑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뭐 전자정부를 수립한다. 토론 구조가 어떻게 된다. 우리를 콱 옥죄고는 기성, 윤리, 도덕,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딪힘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만개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소리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다음 단계는 뭐냐. 한 15개 정도 되는 항상적 선진국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선진국 근처에 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나라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처럼. 우리도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중인 건데,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전쟁을 해서 쫄딱 망했다가도 다시 무슨 일을 겪어도 늘 항상적 세계 선두에 한 10여 개 나라 속에는 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 거죠. 예. 그게 차기 정부서부터 앞으로 한 20년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 초석을 이재명 대표가 큰 그림 속에 놓는 사람이 될 것이냐 궁금하죠. 기대를 하고 지지를 하고 많은 부분에 존경을 합니다만 뭐 그 능력은 아직 입증된 건 아니죠. 시와 도의 행정가로서 유능함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에 당을 확고하게 자기 힘으로 이제 장악해갖고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까지 크게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상가로서 혁신적, 거의 혁명적 리더로서의 이제 미래 모습은 우리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여쭤본 것은 이제 그 만나보시고 혹시 느껴보신 바 시와 도의 행정가로서 보여줬던 뛰어난 역량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시와 도에도 관심이 있는가? 제 유머가 좀 후줄근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지도자인가? 그걸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 과제가 아니겠는가?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면요. 저는 따뜻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정말 염증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소위 좋은 소리 듣고 싶어하는 지도자. 예. 정말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섭고 단호한 지도자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지자를 배반하는 지도자를 원해요. 이
지지자를 배반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많이 샀는데 전 항상 그렇습니다. 열혈 지지층은요, 강경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80년대 운동권의 연장에 있는 사람들은 민중주의적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노동자, 기업가를 가로서 선악의 관점을 쓰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그가 안 통용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변신이 이 DJ가 딱 정의한 게 맞거든요. 중산층 서민의 정당. 근데 민중주의적 열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이 치우침 이게 훨씬 컸어요. 근데 중산층, 그중에서 상위 중산층들이 자동으로 국힘 지지자 되는 현상은 막아야 된다고요. 지금 국힘은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극우 망동으로 치밀어 버렸는데, 그럼 민주당은 원래 오랜 지지자나 또 신념이 굳고 논리가 투철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회의 소위 주류 지배 집단이 되는 쪽으로의 변신을 해야 세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야당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한창민당, 뭐 용해인당, 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보수화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또 그쪽에 붙어 조국혁신당이 그쪽에 뭐 입지를 가져도 상관없고요. 이래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민주당이 한국 사회 주류 집단들을 책임지고 껴안으면서 이동을 하는, 위치 이동을 하는 그 각오를 이재명 대표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매불쇼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계엄 발표됐을 때 통곡을 하셨던 얘기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뭐 이런 통한의 그런 눈물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부정적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이십니까? 아휴, 맨날 바뀌어요. 저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약간 긍정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우리 어린 시절 얘기했는데 불과 지금 우리가 뭐 70도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빵을 먹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옥수수빵 드셔보셨죠? 그럼요. 반에서 나눠주는 반에서 거. 나눠주는 거. 미군 구호물자. 그 빵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와, 그거 굉장히 맛있는데. 예.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목이 옛날 급식빵이에요. 그 구조를 받아서 먹고 자랐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나라가 뭐 몇 번째 안에 드니 어떠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된 지가 얼마냐? 지금 뭐 이제 그 건국 그런 공방이 아니고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80년 됐어요. 80년 됐는데 한국 전쟁까지 나가지고 다 무너진 데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한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고 뭐 몇 번이나 군사독재 정권도 거치고 이렇게 됐는데도 자 그거를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이 돼가지고 300년이 지난 나라인데 불과 몇 년 전에 의사당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또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양반 아닙니까? 그럼 불과 1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이 정도 왔으면 그거는 충분히 시행착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건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그 인류사에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급성장. 쉽게 말해서 경제적 성취는 정말 되돌아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그야말로 준 옥수수빵 그때 밀가루 그다음에 이렇게 왁수하는 사진으로. 그 뭐죠 우유를 덩어리로 예, 분유 덩어리 덩어리. 뭐 그거 먹던 그것도 같이 나라가 합디다. 옥수수빵 할 때.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집 갖고 살면 파리, 런던,
도쿄 어디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되죠.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군사력으로 짱짱해도 도저히 해줘도 안 되는 게 문화적 영향력인데 예. 우린 놀라운 K컬처라는 게 있죠. 그 통계가 두 가지가 나오던데 세계 음반협회에서 작년에 1년 동안 발매된 음반의 판매량 1위부터 20위까지 순을 냈는데 그 두 군데에서 냈어요. 한 군데에서는 한 개만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 음반이고 나머지 19개가 모조리 K-팝. 오호. 또 한 군데 통계는 20개, 20위까지 순위를 냈을 때 3개만 외국, 미국 거고 17개가 한국 K-팝. 야.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K컬처, 이 문화라는 거는 모든 것의 총화, 꽃 같은 거잖아요. 예,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꽃은 가장 어려운 건데 이 정도 했네 그러면 이제 놀라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희망을 가져. 근데 이제 문득 드는 의구심, 돈만 많이 번 거지. 우리 지금 눈 떠서 우리를 둘러봐요. 저 천장에 여러 가지 뭐 조명 시설 있고 이 의자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창안해서 세계가 쓰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면 죄다 미국 창안, 독일 거, 영국 거, 일본 거, 뭐 어떤 경우엔 중국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적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우리 삶의 사상, 신념, 뭐 이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언젠가 만들어서 보편화시킨 나라들이 항상적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부자 나라가 된 건 맞지만 항상적 선진국이 가졌던 기초에 대한 기초 창안에 대한 것들은 아직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채워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할 때 두려운 경우가 많죠. 이공계에 잘난 인간들이 다 의사 된다는 건 정말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외치는 게 R&D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중국식으로 국가보조금 만들어서 이공계에서 석박학위 하고 하면 의사보다 수입 좋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 등등 소위 뭐 문명의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운 면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다시는 이런 괴물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 토양, 자양분을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 걱정하시는 것과 제가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잘할 때는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혼낼 때, 야 이놈아, 수학 문제 하나 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돼야지. 근데 지금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학부모들이 난리 칠걸요? 그러니까 출세가 최고, 성공만, 이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좀 경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건 좀 바보 같고, 결국은 이런 컬처들이 괴물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럼 그걸 또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자고 하면 좀 못난 사람 취급받고, 이건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무한 질주 사회를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 억지로 여기까지 이제 온 셈인데,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 뭐 경제적 성취라든지 지위에 대한 열망보다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자존, 내 취향과 또 내 취미의 연장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 사실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금의 이제 무한 질주 사회인데, 그게 변할까에 대해서는 답을 안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긍정적인 방향성을 바라봐도 돼요. 백 선생님하고 우리가 뭐 카메라 앞이라고 그래서 말 돌려서 할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얘기할 필요 있잖아요. 그 국제 매너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엄청 형편없죠. 가래침 탁탁 뱉고 쓰레기 막 버리고 아무런 그 옷에 대한 그 장소에 맞는
결혼식장 갔다가 장례식장을 가는 게 동일한 옷인 사람이 아직도 많고 뭐 좀 솔직히 말해서 막이지 않어요? 막. 그게 왜 그러냐면 부자를 오래 해봐야 그 소위 매너가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자 노릇 해본 거 30년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세월이 걸릴 일인데 저는 그 중국 관광객들 추잡한 행태 보이는 거 비난하면 속으로 너무 창피해요. 우리가 똑같았거든. 똑같았거든요. 90년대 예. 그 한국인들 출입금지 막 유럽에 팻말 있었어요. 왜냐면 소주 마시고 병 깨고 소리 지르는 게 다 한국인이었거든. 우리 처음 가니까.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 급격하게 이제 졸부가 돼서 매너도 수준도 뭐 범절도 우아한 품위도 못 갖춘 그 상태는 어쩔 수 없다. 네.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총 GDP가 뭐 1억 9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억 9천 조 달러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유지하거나 좀 늘어나는 상태를 한 다음 세대까지 유지하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뀌는데 그 속에서 행복론이 바뀔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한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무한질주가 자동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노후에 대한 거라든지 장애에 대한 거라든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노동력이 고갈된 사람들, 재교육해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저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대선 관련된 얘기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할 때 패널들 나오면 시대 정신을 항상 좀 물어보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딱 그렇게 와닿는 대답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선진국. 그 얘기를 할 때 좀 와닿았어요. 그게 시대 정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국민 소득이 상위 10%에 든다라고 해서 선진국인 것은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한 요소일 뿐이죠. 네. 정말 경제력.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중산층이나 뭐 이런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당되는 것들이 악기는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면은 탁탁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에 돈이 얼마 있냐가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의, 상식, 공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거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가 돼야 그게 선진국인데 정의와 상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선진국 지표 예. 중에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강남 거주자들이 민주당을 찍으면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나 소위 혜택 받은 사람들은 진보 정당을 찍습니다. 자기 혜택에 대한 어떤 성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기층들을 지향한다는 정당에 보통 찍습니다. 예. 그게 옳고 그르건 간에 부유해진 사람들의 기본 윤리고 그게 사회 질서가 돼야 되거든요. 우린 정반대 아니에요. 타워 팰리스 거주의 99%가 국힘을 찍는데요. 추악한 거거든요. 자기 성찰, 상위 계층들의 자기 성찰이 전무한 사회. 이게 어떻게 선진국이에요. 이건 야만 사회죠. 야만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괴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사는 놈이 상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괴물이에요. 공정과 상식. 네. 예. 저는 그자가 이렇게 요즘에 헌재변론 이야기하는 거 볼 때마다 참 기절하는 게 금방 얘기하는 거를 또 뒤집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의학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들 그래요. 예. 누가 좀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걸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 의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전두현 나중에 또 말을 바꾸긴 한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나 기억력 정확한 사람입니다. 홍장호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6번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몇 번 만났는데 또 이렇게 또 바꾸긴 하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이 습성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게 뻔한데 주위 사람들은 아, 네네.
그러니까 지록 위마의 세월을 보내와서 우리가 바이든 난리면을 겪은 건데 힘이 있다 그러면 주위에서 다 복종하는 이 문화 이게 어떻게 하면 깨지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회사건 정부 기관이건 이제 권력을 가졌어.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죠. 왜? 그의 명령에 의해서 내 신분이 좌우되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노비처럼 굴어야 되는가. 인격적 자존을 훼손하면서 위아래가 형성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이 살아온 세상은 어떤 거였느냐?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되는, 그래서 범죄도 조작하고 범죄를 해소해주고 이러면서 자기 이득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든 그런 세상을 살아온 거죠. 그거 참 변화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살고 싶으세요? 뭐 일이 하겠습니까만 요즘 윤석열 난동 때문에 잠깐 이제 유튜브 공간에서 이제 목소리를 보탤 일이 생겼고 그거는 이제 시효가 이제 한도가 정상적으로 정리되면 제가 뭐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평생을 드립다 그 공적 위치에 대해서 이제 펄펄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이 활동을 하면 이제 민주정부 들어오면 뭐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은 놈이 공직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게 내 안에 아주 외침이었어요. 왜요? 망할 것 같아. 뭐 미투에 걸리거나 저 뇌물이 들어와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난 슬쩍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미연에 방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커서 사실은 몇 번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과잉되게 펄쩍 뛴 거예요. 막 정말이에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이 반문을 들을 정도로 제가 펄쩍 뛰었어요. 근데 지금도 후회가 돼. 왜냐면 내가 뭐 그렇게 공적 지위를 한다고 그렇게 천하의 나쁜 놈은 아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모르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 인생에 너무나 특이하고 흥미로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고 그게 또 아니라고 한다면 뭐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이 강아지 산책만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떤 방송 채널을 통해서 최불암 씨가 한국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밥상? 예. 예. 그 굉장히 따뜻하고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얘기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의 논지에서 한국인이라는 자들이 한국 놈이라고 저는 잘 표현하는데 내가 그들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하적으로 예, 말해도 되거든요. 아, 한국 놈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게 한국 놈이고 이렇게 가야 되고 할 예. 말이 많아요. 예.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즐겁게 뭐 총력을 다해서 그런 컨텐츠를 한번 메워보겠죠. 좋네요. 우리 정어리 TV가 크면 이어령 선생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 정말 젊었을 때 쓰신. 예. 예. 김갑수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한국 한번 찾기, 돌아보기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나 저도 이어령 선생을 2년이나 모신 일이 있어요. 젊었을 때. 아, 예, 약간 비슷비슷한 거지. 사숙을 하셨어요? 예, 지필위원이라고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라운 양반이죠. 놀라운. 근데 이어령 선생이냐 이제 도올 김영옥 선생 같은 그 소위 명철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분석력 속에 우리에게 이제 지혜와 깨우침을 주지만 이게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저간에 더러운 얘기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 저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한국을 말하는데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밤낮 도올 선생한테만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떡하냐고 고매하게.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십니까? 그게 이게 뭐든지 짧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괜찮아요. 음악 생활이 좀 예. 바뀌어갖고 예. 그 전통적인 이제 LP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예. 타이달 예. 같은 예. 걸 아주 고급화시키면 파일의 음질이 아주 고급화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이제 그 파일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평생 4만 장의 음반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아무리 많아봐야 있는 음반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타이다를 통해서 들으니까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연주자가 있고 이렇게나 많은 모르는 곡이 있다는 거를 마치 처음처럼 한 2년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걸 듣는 거예요. 매일. 음반이라는 거 한없이 쏟아지고 그 장르도 저는 이제 평생 들었으니까 한 바퀴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클래식을 제일 기본으로 듣지만 예. 한 재즈에도 한 20년 열광했죠. 그다음에 락도 엄청 좋아해요. 락 프로 진행자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이나 음반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닌 파일을 통해서 들으면 이 한두 끝도 없는 새로움 그리고 그들의 뛰어남.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매일매일 새로운 연주자들을 접하면서 경탄하고 신기해하고 실망하고를 매일 반복을 해요. 근데 또 시사는 따라잡아야 되니까 너무 웃긴 거야. 유튜브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책 봐야 되는 책 이러고 이 멀티가 가능하시네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나가죠. 그 하루 빨리 갑니다. 예전엔 그렇게 여자랑 살랑살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 있듯이 여성으로서 뛰어난 분들하고 이렇게 사적 인연을 맺어요. 그러면 모든 사물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있어. 그 맛에, 음식을 먹으면 맛에 대해서, 음악이 들리면 그 사운드에 대해서, 어디를 걸으면 보이는 풍경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그 얘기를 살랑살랑 들려줄 때 심취하는 거예요. 야,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50이 지나가니까 아련한 옛 이야기만 돼서 모든 걸 기억 속에. 오늘 말씀 중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저를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막 그걸 뭐라고 하나요? 자기 제어라고 그러나요? 그런 장치, 기제, 방어 기제 그런 게 막 작동을 해요. 그게 아마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 들어가고 싶다가도 막 이렇게 흠칫 저 혼자서 놀라고 막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를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세계의 변혁과 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고정적인 것이에요. 근데 꽃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고 하늘에 이제 구름이나 바람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을 하면서 그 속에서 끝없는 이 데포르마세용이라고 그러죠. 변형돼서 자기 거 하는 그거는 이 세상의 절반 중에 한 절반인 거죠. 그것 속에서 느껴지는 다채로운 감각, 느낌, 쾌락 뭐 이런 것들 이걸 놓치게 되면 너무 앙상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사의 메인이니까 진짜 앙상해지는데 어쩔 수 없는 시기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뵀는데 문틈도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번 뵙고 좋은 말씀을 좀 더 많이 듣고 싶네요. 그리고 백 선생님 뵐 때마다 이 시국이 이제 정상으로 자리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어리 TV 존재 이유기도 한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제가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뭐. 예.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죠. 네. 예. 1시간이 넘었네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김갑수 선생님 모시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는데요. 정어리몰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 변함없이님 여유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접자 수는 아쉽지만 동접자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했네요. 예, 변함없이님 감사하고요. 행복님께서요. 김갑수 선생님 호는 있으신가요? 그게 궁금하셨나 보네요. 호 있으세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니다 말고 그냥 절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예. 그게 무관도인이라고 무관.
아무하고 관계없다고 무관도인이라고 한 오랜 세월 썼는데 너무 유치해서 지금은 안 써요. 무관도인. 무관도인. Don't care. 예, 그래서 그 데이트하는 여성이 무관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무관. 네. 예. 오늘 그래도 함께 해 주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우리 이 정어리 TV가 그 연령폭이 물론 다 이렇게 다양하지만 우리 또래보다 또 연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얘기할 때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란님, 양철통에 우유도 끓여서 한 컵씩 줬었죠. 민두루미님, 양호실에서 일일 반장 양동에 들고 타간 것이 떠오르네요. 그랬죠? 나홀로님, 정말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칼춤 한번 제대로 쳐서 이 나라 쓰레기들을 싹쓸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참 아까도 제가 걱정하고 우리 선생님 동의하셨던 부분이 그건데 기분 같아서는 다 정리하고 싶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도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살아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괴물들하고 함께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서 그게 제일 큰 고민인데 그래도 귀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고마웠어요. 우리 저 바이러스 몸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르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 지금 극우망동 보이는 사람의 상당수는 사회가 흡수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 헤드급의 사람들 몇은 정말로 잔인할 정도의 법적 처벌로 해결을 해야죠. 예.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저도 즐겁게 대화했어요. 더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부담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오신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훈련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마당 열어주시는 데는. 아,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지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꾸며드린 백운기의 대화. 오늘은 인문학자, 대중문화평론가, 부관선생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새로운 분 모시고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